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며 잘나고 못난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좋다고 해서 반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어보니 하나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못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타인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면 세상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똑같이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못된 짓을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보다 본인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타인과 잘 어우러져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빵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 남편은 빵 공장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해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 2년 차가 되던 해에 의도치 않게 아이가 먼저 찾아오게 되면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을 때 가시 박힌 말씀을 자꾸 하셨죠.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20살 때 공장 들어와서 꾸준하게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고 좋아하라 했더니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꼬여내? 그렇게 사장 며느리가 되고 싶었냐? 아니에요, 어머니. 사장 며느리 자리 탐내고 준성이 만난 적 없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준성이가 내 아들인 거 공장 직원 전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쩐지 얘가 몇 년 전부터 자꾸 공장에 드나들더라니. 아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얘 돈 보고 남자 만날 사람 아니라고. 20살 때부터 직원으로 봤다면서 아직도 현지를 몰라? 아이고, 이 순진한 것. 내 아들이지만 너무 순진해. 여자가 남자 돈 보고 만나는데 이마에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적어놓고 다니냐? 게다가 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먹고 살기 힘든 집안인데 터득한 게 남자한테 꼬리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애부터 먼저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는 거야. 엄마, 말이 너무 심하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현지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말리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이 점점 심해지자 남편은 그냥 제 손을 붙잡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사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무조건 저와 결혼하겠다며 달래주었지만 가시 박힌 말들을 듣고 나오니 결혼 허락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먼저 생긴 손주 때문인지 결국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저희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현지 이제 사장님 며느리 된다면서? 그동안 고생 엄청 하더니 앞으로 인생 펴겠네. 부럽다. 결혼 축하해. 네, 결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공장주 며느리가 된다는 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해야 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공장주 며느리라는 이유로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해야 했어요.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사람을 한 명 자르고 그 사람의 몫까지 다 저한테 하라고 하셨죠. 게다가 저희 부부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잠시 들렀다가 가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이상한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희들 이른 나이에 결혼하기도 했고 이제 곧 애기도 나올 텐데 돈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뭐든지 아껴야 잘 사는 거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활비 어떻게 쓸지 계획도 세워놨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는 벌써부터 돈 쓸 생각만 하니? 네? 그게 무슨... 아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금방 집안 말아먹게 생겼네. 너희들 결혼도 했고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던 통장 준성이한테 되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예, 너도 앞으로 월급 내가 관리해주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급을 어머니께서 관리하시겠다니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돈 관리해주는 거야. 앞으로 네 월급은 우리 춘성이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관리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비 받아 쓰고 가계부도 써서 검사 맡아.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그날은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절을 하자니 결혼 초부터 밉상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 같고 또 따르자니 앞으로의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았죠.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기를 바랬지만 시어머니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월급은 남편 통장에 들어가게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비를 받았으며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힘이 쭉 빠진 채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앞에서 서운한 마음에 투덜댔어요. 여보, 아까 어머니 좀 막아주지. 앞으로 아기 태어나면 기저귀에 분유까지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아유, 엄마도 다 생각이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매주 생활비 받아 쓴다고 해도 설마 손주가 태어났는데 조금 주고 말겠어? 알아서 넉넉하게 해주실 테니까 우리 그냥 엄마 말 따르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계부까지 작성해서 검사 받으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돈 조금 쓰는 것도 눈치 보일 거야. 그냥 돈 관리 수업 받는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보험료랑 통신비 같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엄마가 직접 내주실 거고 우리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돈만 받아 쓰는 건데 무슨 큰 문제 있겠어? 남편은 성인이 된 후로 계속 시어머니에게 월급 통장을 맡기고 살아와서 그런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이었어요. 오히려 본인이 돈 관리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으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불만이 정말 많았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불편하고 어려운데 생활비를 받아쓰게 되면 하나하나 간섭을 하실 게 뻔하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살림교육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말만 살림교육이지 주말에 시댁에 찾아가면 온갖 살림을 제가 다 도맡아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저는 시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뿐인 주말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되니 한숨만 푹푹 나오더군요. 그렇게 첫 월급날이 지나가게 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유롭게 먹고 살 만큼은 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쥐꼬리만큼 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부족하다고 해볼까 싶었는데 당장 이야기하게 되면 괜히 큰 소리만 날 것 같아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빠듯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저는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가 온갖 살림을 도맡아야 했죠. 살림 교육이 목적이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요리에 빨래까지 하라고 지시만 하고는 하루 종일 TV만 보셨어요. 초반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괜히 밉고이고 싶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나중에는 한계가 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싶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살짝 꺼내봤어요. 여보,
매주 받는 생활비가 적어서 살림하기 쉽지 않고 주말 하루도 쉬지도 못해서 나 너무 힘든데 당신이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려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우리 둘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따르면 안 돼?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힘들다 투정을 부려. 하루도 못 쉬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좀 도와줘. 어차피 내가 끼어들어서 얘기한다고 해도 바뀌는 거 없어. 괜히 그런 얘기 꺼냈다가 상황 더 안 좋아지면 큰일이니까 그냥 당신이 참고 넘어가. 내 몸이 무쇠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임신했어.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남인 내가 엄마 공장 물려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어서 재산 빼앗기게 하지 말고 당신이 참자. 남편은 끝내 저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능력이 좋으니 남편이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했죠.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 좀 좋게 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도 남편은 오히려 제가 참고 넘기라며 타일렀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재산이 걸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괜히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꺼냈다가 재산이 날아갈까 두려웠던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있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모이면 줄곧 하는 얘기가 시댁 얘기, 남편 얘기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제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제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지야, 내 말 기분 나쁘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증거부터 모아놓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아는 언니도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 그런데 증거물을 모아놓은 게 없어서 시집살이만 호되게 당하다 애까지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났어. 그게 무슨...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놓으라는 거야? 지금은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이혼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악랄해지지 않겠어? 이혼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가 어떤 부분을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웃어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당장은 쓸모가 없다 느껴지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편도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드니까 뭐라도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장에서도 항상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저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녹음과 사진으로 증거를 다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불리한 일들은 증거물로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예.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전화했다. 내일 오전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네가 공장에 6시까지 나가서 사장실 청소 좀 해놔라. 내일 새벽 6시요? 어머니, 저 재성이 어린이집 데려다 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6시는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내일 출근해서 하면 안 될까요? 내일 새벽에 청소하고 다시 집에 가서 재성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난 후에 출근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너 내 말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명령이니까 반드시 새벽 출근해라.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인해 새벽 6시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사장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서랍장 마지막 한 문이 열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그 서랍장만큼은 항상 열쇠로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랍장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꽁꽁 감추시나 싶어서 항상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서랍장이 열려 있고 공장에는 아무도 없으니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판도라 상자였던 사장실의 마지막 서랍장 문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금부치가 가득할 것만 같은 곳에 이상한 서류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뭘 이렇게 숨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랍에 다시 넣을 때 보니까 수상해 보이는 서류들이 꽤 많이 보였죠. 아무래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전 그냥 눈에 띄는 서류 몇 개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꽁꽁 감춰둔 서류들은 제대로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군요. 그동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 외에도 몇몇 거래처 사장들 등을 쳐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당연히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공장주 며느리라고 해도 단순 노동을 하던 일개 직원이 서류만 보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 빵 공장에 20살 때부터 꾸준히 근무를 해왔고 가장 젊은 사람이었기에 회계 잡일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고 은행원이 꿈이었기에 경제적인 여유만 있었다면 그쪽 분야로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20살에 입사한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공장 일에 대한 계산은 빠삭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살짝 살펴보기만 했는데도 시어머니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죠. 많은 서류들 중에는 거래처 사장들 계약서가 있었는데 살짝 살펴보니 겉으로는 판매 시중가보다 저렴한 듯 보이지만 계산을 제대로 해보면 몇 배의 금액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거래처들은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사람들은 대충 금액이 맞다 싶으면 사인을 해버리잖아요. 어차피 간식값인데 생각하고 깊게 따져보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이 점을 파고들어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에는 거래처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고 세금 문제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니 이게 터지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 저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남겨놓아도 되겠다 싶어 눈에 보이는 서류들 사진들을 찍어 놓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놓고 사장실에 나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그 서랍 속 서류들을 확인했을 거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그날로부터 약 2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은 공장이 오픈 기념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 오늘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너 지금 좀 와서 점심 식사 준비해라. 중요한 손님이요? 그래, 중요한 손님이랑 집에서 점심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너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집에 좀 와. 사실 저는 회사가 쉬는 날인데 그날만큼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싶었어요. 그러나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괜히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 채로 시댁에 안 갔다가 더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시댁에 찾아가서 이것저것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집에 누가 오기로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한참 동안 잡채, 갈비찜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상차림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며 현관문 앞에 서서 손님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도 누가 오시는지는 몰라도 이 집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같이 손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니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냐 안 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래처 회장님이 오시는 건데
네가 뭐라고 내 옆에 서서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 너는 괜한 짓 하지 말고 거 다락방에서 큰 교자상이나 꺼내와라.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창고로 쓰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큰 교자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뒤따라 다락방으로 올라오셨더군요. 처음에는 제 행동이 느려서 답답해 오신 건가 싶어 교자상 찾아서 금방 내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답도 없이 다락방 문을 닫더니 그대로 자물쇠를 채워 잠궈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3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다급하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여기에 왜 가두시는 건데요? 장난치지 마시고 빨리 다락방 문 열어주세요. 네? 내가 너한테 장난을 왜 치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가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문 열어줄 때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 문 빨리 열어주세요. 일부러 가둔 건데 지금 열어주면 안 되지. 할머니 손에 자란 네가 중요한 거래처 회장님 앞에서 교양 없는 짓이라도 하면 어쩌냐? 원래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실수하는 거야. 괜히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빨리 이 문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 회장님이라 밉보이면 안 된다니까. 넌 거기서 기어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기어나오면 곧바로 초상 치를 줄 알아. 조용히 얌전하게만 있으면 회장님 가시는 대로 바로 문 열어줄게. 시어머니는 빨리 문 좀 열어달라는 저의 말을 싹 무시하고 다락방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전 그렇게 창고로 쓰는 먼지 가득한 다락방에 갇히게 되었죠. 어이없는 상황에 억울해서 눈물만 흘려내리더군요. 제가 왜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인지 화도 났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다락방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처음에는 자물쇠로 문이 잠겼으니 다락방에 조그맣게 나있는 창문으로 넘어가 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2층 전원주택이라고 해도 다락방이라 3층 높이나 다름없으니 뛰어내리면 큰일이 날 것 같았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아주 몸집이 작은 여자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창문이 아니었어요. 결국 다락방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문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락방 문 앞으로 다가가 힘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몇 번 더 문을 앞뒤로 세게 덜그럭거리니까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후 문이 열렸죠. 문 앞에 떨어져 있는 자물쇠를 보니 아마도 낡아서 강한 충격을 주니까 금방 열린 것 같았어요. 낡은 자물쇠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다락방에 갇혀 있을 뻔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죠. 처음에는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다락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손님도 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작정 내려가다가 시어머니에게 들키면 제가 탈출 시도도 하지 못하게 아예 문을 꽁꽁 싸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가지 않고 회장이란 사람이 오면 그때 나가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렸죠. 그렇게 약 2시간이 흘렀고 밑에서 시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와 있는 듯 보였어요. 마침 저는 밥도 못 먹고 시댁에 와서 한참 동안 일만 했던 상황이라 배가 정말 고팠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다락방에서 나가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어차피 집에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 있고 시어머니에게는 중요한 손님이라고 했으니 저를 보더라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당당하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1층에 내려가 보니 거래처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벌써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고 계시더군요. 당연히 계단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회장과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쪽을 쳐다봤죠. 공장에서 일하시던 젊은 직원분이네요.
그런데 직원분이 왜 이 집에 계시는 건가요? 아유, 그게 저 친구가 제 맏며느리입니다, 회장님.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입모양으로 내려오지 말라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직원이 왜 집에 있냐는 회장의 질문에 며느리라고 이실 짓고 했죠. 박 사장님 공장에 며느님이 근무 중이셨군요. 옆에 든든한 지원군이 계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며느님이 집에 계신 줄 알았다면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신 건 아닌가 싶네요. 아유, 저야 며느리가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해주니 든든하죠.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과 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에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아마 집안이 조용해지니 며느리가 회장님이 가신 줄 알고 나왔나 보네요. 그러셨군요.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 볼 테니 편하게 쉬세요. 며느님도 다음에 봬요. 그렇게 회장님은 뒤돌아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밖으로 나가면서 계단 쪽을 지나치려다가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흘금 쳐다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하게 제 목걸이를 빤히 쳐다보았죠. 저는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는지 앞으로 다가가 왜 그러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나 회장님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리고 제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실례인 줄은 알지만 하고 계시는 목걸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 목걸이를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에 의아했지만 일단 목걸이를 빼서 회장님 손에 올려놓았죠. 그랬더니 회장님은 그 목걸이가 닳도록 한참을 살펴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이상함을 느꼈나 봐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혹시 제가 실수를 한 게 있는 거냐고, 그렇다면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러나 회장님은 대답 없이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요? 그 목걸이는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실 때 유품으로 남겨주신 건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장미가 맞나요? 네, 이장미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참,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저기 놀라지 말고 들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아마도 제가 그쪽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항상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회장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친정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이 목걸이가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이 분명 착각하신 걸 거예요. 아니요, 확실해요. 할머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걸이 장미랑 같이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으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은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였고요. 네? 저희 엄마랑 결혼 약속을 하신 사이라고요? 예, 결혼 약속은 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가 친구를 통해서 장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장례식에는 왜 안 오셨는데요? 오셨으면 제가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했을 텐데.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장례식장에 달려가려고 했지만 그 일이 있고 제가 찾아가면
괜히 민폐가 될 것 같아 결국 조의금만 사람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15년 됐어요. 돈도 많으신 분이 장례식 때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딸을 찾아 제가 아빠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죠. 그러나 염치가 너무 없어서 그동안 딸 소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었겠지 했는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회장님은 이 말을 끝으로 오열을 하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억지로 눈물을 찔끔 흘리는 척을 하면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지.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회장님도 꿈에만 그리던 딸을 찾게 되어서 기쁘시겠어요. 핏줄은 서로 당긴다는데, 그 말이 정말 맞나 보네요. 그러게요. 박 사장님 며느님이 제 딸이었을 줄이야. 오늘 딸을 찾게 되려고 이 집에 초대받게 온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저희 며느리가 그동안 할머니 밑에서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서 눈물이 다 나오네요. 언제는 수준이 떨어진다면서 다락방에 자물쇠까지 채워 가두더니 이제 와서 태도가 180도 돌변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후 저는 회장님의 권유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것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찾게 되자 저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더군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인 것 같다면서 한참을 껴안고 꺼이꺼이 우셨어요. 아버지를 찾게 된 후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일부러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셨죠. 내 딸이 박 사장님 며느리로 있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놀랍다. 이런 게 인연이라고 하는 건가 봐. 그나저나 공장 오며 가며 우리 딸 많이 마주쳤는데 하루라도 빨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을. 매번 두꺼운 점퍼 아니면 위생복을 입고 다니니까 목걸이를 알아볼 새가 없었네.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오래 계약을 유지했나 보다. 그래도 박 사장님이 천사처럼 좋으신 분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네. 아무래도 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계신 듯 보였죠. 그래서 실체를 알려드려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까지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있더군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궁금했던 것인지 제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어요. 현지야, 유전자 검사 그거 어떻게 나왔니? 아버지 맞대요. 어머니 덕분에 찾을 수 있었네요. 아이고, 그렇지? 그 내가 생각해보니까 서로 닮았다 싶더라고. 그래요? 준성아, 너 결혼 정말 잘했다. 어디서 이런 복댕이를 데리고 왔어? 현지야, 우리 그동안의 일은 다 있고 앞으로는 엄마와 딸처럼 잘 지내자. 시어머니는 중요 거래처 회장님의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그럴 줄 알았다면서 복덩이라고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두 손을 꼭 붙잡더니 앞으로는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속이 훤히 보이는 말에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돈이니까 저희 아버지와 정식으로 상견례 겸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생각을 해보니 그때가 시어머니의 실체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식당에는 본인이 예약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예정대로 온 식구들이 시어머니가 예약한 고급 한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아버지는 만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과 사돈이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 무슨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 며느리가 할머니 손에 고생하며 자랐다고 해서 제가 많이 안쓰러워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를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박 사장님께서 저희 딸을 아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천사 같은 분이 저희 딸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만 들으면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애지중지하면서 지낸 줄 알 거예요. 당사자인 저를 앞에 두고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쯤 했으면 됐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내놓고 시어머니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했어요. 저 말씀 나누시는 중에 죄송하지만 모두 모여있을 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온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서류들을 상에 올려놓았죠.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뭔데 그러냐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류를 자세히 확인한 식구들은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당연히 아버지도 제가 올려놓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더니 정색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왔던 행동들을 폭로했죠. 그러면서 이게 다 뭐냐고 묻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까지 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서류들 대체 어디서 났어?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거 없고 나는 더 이상 이런 비양심적인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우리 아들은 엄마인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박 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지금까지 거래처 사장들 등골 빼먹으면서 호요식 하셨습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이유로 감히 제 딸한테 그딴 짓을 해요? 사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지야, 내가 잘못했다. 지금 이 일이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기예요, 사기. 증거물도 있겠다. 저는 당장 사기 계약으로 고소할 겁니다. 현지야, 이 못된 사람들이랑 있지 말고 애비랑 나가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황급히 다리를 붙들고 잘못했다 빌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매달려 있는 시어머니를 쳐낸 후 제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러나 남편은 저희 부녀 뒤를 쫓아왔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다고? 박 사장이 내 딸한테 그딴 못된 짓을 하는데 이서방 자네는 뭐 했나? 남편의 역할을 하기는 했나?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못된 사기꾼과 사돈으로 엮여있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시어머니와 평생 인연을 끊을 게 아니면 그냥 이혼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된 후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게 되었고 계약도 물론 철회했어요. 당연히 큰 고객인데다가 고소까지 당하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공장은 곧장 휘청했죠. 시어머니는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몇 번이나 저를 찾아 빌었어요.
현지야,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지금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걸 알고 다른 거래처들도 소송하겠다고 아주 난리야.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회장님에게 고소 추하 좀 해달라고 해줘. 제가 왜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만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는데 하다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기까지 치셨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비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계속 고소 절차를 이어갔고 몇 달 후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시어머니를 고소한 듯 보였어요. 그로 인해 모든 고객들은 계약 철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고 세금 문제가 엮여 있어서 벌금도 왕창 내야 했으며 피해 보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집과 기증품을 모두 팔아서 벌금과 피해 보상 일부를 해결했고 나머지를 해결하기 위해 사채를 쓴 듯 보였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반지하방에 살면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아줌마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월급을 많이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아버지에게 배다른 여동생이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경영 철학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다른 동생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배다른 여동생은 성격이 참 좋아서 그런지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아주 좋은 이모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여전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채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면서 살고 있죠. 사실 저는 인생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끈은 때려야 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번 일을 겪어보니 만나야 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뒤늦게 만나게 된 만큼 앞으로 사랑한다, 감사한다 표현을 잘하고 효도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한다, 사랑한다 표현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오랫동안 산 건 아니지만 여태 살아보니 주변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